원소 주기율표 한번 검색해 볼게. 원소 주기율표 한번 검색해 보면은 어떤 사진이 제일 적합하려나? 이 사진을 볼까? Atomic properties of the element. 다르니? 괜찮니? 자, 보면은,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마음에 안 든다. 이거 원하는 게 아니고. 이게 더 적절한 거다. 적절해. 사실, 책에도 나와 있을 거야. 일단 오토표 보면 주기율표 나와 있는데. 여기서 딱 보면은, 색깔을 잘 봐봐, 색깔을. 좀, 파란 계통은 주로 어떤 라인에 있냐면은, 좀 초록색 계통은, 여기서부터, 얘네가 초록색 계통이지, 그치? 네. 얘네 이름은 뭐냐면, 이 초록색 계통의 이름은 뭐냐면, 비금속이야, 비금속. 비금속. 얘네 대충 주기율표상에서도, 이제 주기율표상으로 보자면은, 어느 라인이냐면은, 대충, 여기 수소부터 시작해서, 여기 수소부터 해서, 쭉 가서, 요런 느낌이 뭐다? 비금속이야, 비금속. 여기가 비금속. 사실, 써놓고 하는 게 제일 정확하긴 하거든? 써놓고 하는 게 제일 정확하긴 한데, 비금속. 그래, 써놓고 정확하게 하자. 정확하게. 일단 쓸게. 여기까지만 쓰면 할 수 있어. 비금속은 정확히 어디냐면은 수소부터 시작해서 쭉 가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대각선으로 갑니다. 이렇게 대각선. 대신 18쪽 맨 마지막은 포함하지 말아야지. 얘네 이름이 뭐냐면 비금속. 비금속 원소라고 해요. 원소는 크게 두 종류만 있다고 생각하면 돼. 세 종류. 비금속. 얘네들이 비금속이고 탄소는 포함해야 돼. 탄소부터 시작해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돼. 비금속인데. 자, 비금속은 전기 음성도, 즉 전기를 좋아하는 정도가 셀까 약할까? 아까 전 페이지랑 비교해서 생각하면 오른쪽 위로 갈수록 세다고 했지. 지금 분포가 얘네는 위, 오른쪽 분포란 말이야. 그렇지? 비금속은 전기 음성도 다른 말로 하면은 전자 좋아하는 정도가 높은 애들이야. 자, 서술형 문제 답 하나 나왔습니다. 서술형 문제에서 진짜로 비금속은 무엇이 비금속이냐라고 하면은 전자를 좋아하는 정도가 높은 애들이 비금속이라고 쓰면은 무조건 맞는 말이야. 알겠지? 이것도 쓰세요. 비금속 땡땡 해가지고 전기 음성도가 높다. 혹은 전자를 좋아하는 정도가 높다라고 쓰면 됩니다. 전자를 좋아하는 정도. 근데 사실 전기 음성도란 말 자체는 고2 때 나오는 말이거든.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질문할 때는 전자를 좋아하는 정도요 라고 말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학원 다니는 애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 네. 괜히 전기 음성도라고 말하면 학원에서 선행했니?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어. 전자를 좋아하는 정도가 높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 그러면 그 밑으로 이번에는 갈색으로 해서 너네는 굳이 구분 안 해도 돼. 요 라인 얘네들을 뭐라 부르냐면은 금속이라고. 금속 원소들이라고 부르거든. 얘네는 그럼 반대로 전기 음성도가 낮은 애들이겠죠. 금속은 전기 음성도가 굉장히 낮은 애들. 전자를 좋아하는 정도가 굉장히
약한 애들이다. 약한 애들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네의 이름은 뭐라고 부르냐면, 얘네는 비활성 기체라고 불러. 비활성 기체라고 부르거든. 이름에서부터가 비활성이지, 비활성. 얘네는 특징, 아무것도 안 하는 친구들이야. 아무것도 안 하는. 얘는 안정됐거든. 안정됐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친구들이야.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지구상에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어떻게 탄생된 거냐면은 얘도 불만스럽고 얘도 불만스러운 친구거든. 네. 지금 비활성기체 빼고는 다 불만족스러워. 얘네들끼리 서로 만났을 때 자기의 불만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만 이해하면은 전 지구에, 아니 전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이 왜 생겼는지 이해할 수 있어. 이게 기초야. 다 요거. 전기를 좋아하는 애, 전기를 싫어하는, 전자를 싫어하는 애. 전자 좋아하는 애, 전자 싫어하는 애. 얘네들이 만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분석하는 게 우리가 다음 주에 할 일이야, 그거는. 다음 주에는 얘네들이 만났을 때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지 보도록 할게. 그렇게 이해하면 왜 금속은 이런 성질이 있는지, 왜 나무는 저런 성질이 있는지, 다 이해할 수 있어, 사실 이것만 이해하면. 알겠지? 왜 소금은 물에 녹는지, 왜 소금은 기름에 녹지 않는지 이런 거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이게 화학의 매력이고 화학의 재밌는 점이다. 일단은 여기서는 이 정도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 알겠지? PPT 마지막 장은 그래서 원소의 구분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건너뛰고 요거는 PPT 맨 마지막 장은 건너뛰고 뭔가 공유했는데 전기음성도 라인에다가 이걸 썼구나. 요거다가 여기다가 사실은 쓰라고 한 거예요. 기본도 상관없어. 똑같은 쪽이 있어서. 자, 이제 PPT는 옆에 놓고요. 뭐 집어넣지 말고 여기다가 참고할 수도 있으니까 옆에 놓고. 오투 보도록 할게요. 자, 어쯤이냐면은 1-3이거든, 1-3. 원소의 주기적 성질. 단원 얘기했어요. 있습니다. 여기는. 대충 32쪽. 대충 30. 근데 책이, 버전이 조금 달라서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거든. 32쪽 한번 봐. 여기서부터 보도록 할게. 뭐 대충 우리가 한 얘기를 쓱쓱 지나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원소나 물질에는 기본 성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그렇지? 성분, 성질, 성분 이러니까 원소라고 했어, 그렇지? 물질에는 기본 단위다라고 말할 거면은 원자라고 말했어야 되겠지? 그렇고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다. 고일 때까지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지. 고일부터는 지구 환경에서 웬만하면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물론 토니 스타크 같은 사람이 실험실에서 억지로 분해시킬 수는 있어. 그런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억지로 분해시킬 수는 있는데 지구상에서 일부러 억지로 그렇게 안 하면 분해는 안 돼, 더 이상. 일단 태양에만 가도 분해된 상태로 존재해. 원소 상태가 아닌 원소가 분해되어 있는 플라즈마 상태로 존재해. 어쨌든 심한 내용이고. 지금까지 알려진 원소는 약 110 종류이다. 정확히 118가지였나? 108가지였나? 아무튼 뭐 대충 요 정도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돼. 학교 선생님이 정확히 몇 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알고 있어. 알겠죠? 혹시 아이언맨 2 아니? 아이언맨 2? 네. 아이언맨 2 보면은 토니 스타크가 막 죽어가다가 아이언맨이 막 죽어가다가 갑자기 새로운 원소를 지가 만들어내가지고 그걸 써서 살아나거든. 실제로 원소 중에서 사람이 만든 것도 있어. 자연계에서 이미 있었던 원소도 있고 사람이 직접 만들어낸 원소도 있어. 근데 걔가 이제 하나 더 만든 거지, 영화에서는. 뭐 이 원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물질이 되는 거야. 원소들이 지금 다 불안정한 상태거든.
각자 다른 불만들이 있어. 막 전자가 하나 부족하네, 두 개 부족하네, 세 개 부족하네. 이 맨 오른쪽에 있던 18쪽 빼고는 다들 전자가 부족해가지고, 부족하거나 아니면 너무 내가 많다고 생각하거나, 전자가 지금 버리고 싶거나 전자를 뺏어오고 싶거나 이런 열망들이 다들 있다. 그것들을 서로 만나가지고 충족시키는 과정이 바로 화학결합이다. 알겠지? 그래서 뭐 화학결합을 할 때는 한 종류 원소들만으로 O2, 산소 두 개가 결합해서 산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해서 산소 물질이 만들어져. 이런 물질도 있고 아니면은 H2 물, H라는 원소랑 O라는 원소가 결합해서 서로 다른 원소끼리 결합해서 물질을 구성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개념 중 하나입니다. 세상에 원소의 종류가 많을까? 물질의 종류가 많을까? 물질의 종류가 많습니다. 원소는 딱 110가지거든. 얘네를 어떻게 조합하냐에 따라 가지고 무한 개의 물질이 나올 수가 있어. 얘네들 갖고 이제 조합해서 만들면 물질이 되는 거거든. 이렇다면은 얘네 하나하나가 다 원자라고 생각해볼게. 얘네 하나하나가 원자라고 생각해볼게. 이거 가지고 아무 모양이나 만들어 보라고 하면은 몇 가지 만들 수 있어? 셀 수 없이 많이 만들 수 있겠지. 그거랑 같은 개념이야. 원소들이 서로 합쳐져가지고 물질이 되는데 몇 개가 합쳐질지, 누구랑 누가 합쳐질지, 얼마나 많이 합쳐질지, 이거는 진짜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당장 비닐의 종류만 해도 110가지가 넘어. 플라스틱 비닐 이런 거 종류 막 수천 수만 가지 되거든 진짜. 그렇기 때문에 원소의 종류보다 물질의 종류가 매우 많다는 거. 원소의 종류는 되게 적어, 물질의 종류가. 알겠지? 이거 애들이 많이 헷갈려. 원소가 좀 더 기본이니까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많이 한다. 얘들 합쳐서 좀 더 커졌으니까 당연히 적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많이 하는데, 조합이 다양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많이 존재할 수 있어요. 물질이. 알겠죠? 잘 기억해놓고. 여기 아까 내가 설명한 것도 있네. 원소는 성분, 영은. 원자는 이제 입자. 몇 개다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110종류 정도 원소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보다 보니까 비슷한 애들이 있어, 비슷한 애들이. 이 원소들 중에서 뭔가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연구하다 보니까 지금의 주기율표까지 나온 거거든. 어떻게 연구됐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자. 먼저 데베라이너라는 사람이 색상 원소 사례라는 걸 발견했어. 꼭 이상하게 원소를 보다 보니까 꼭 3개씩은 비슷한 애들이 있어. 비슷한 애들이 있는 거야. 3개씩은 꼭 비슷한데 또 얘네들 사이에서 원자량이라고 하면 걔네 무게라고 질량이라 생각하면 되거든. 질량이 되게 희한하게 일정하게 증가해. 일정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아는 거야. 지금 와서 우리는 알지. 같은 쪽이면 성질이 비슷하고, 요 3개 있으면 이 질량이 일정만큼 증가할 수 있어. 알겠지?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주기율표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이상한 걸 알아낸 거야. 꼭 3개씩은 성질이 비슷한데, 걔네들끼리는 꼭 질량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뭐 이렇다면 1과 4가 비슷했으면 7도 비슷했던 거야. 질량이 1인 애랑 4란 애가 비슷했으면 꼭 7인 애도 비슷하네. 2란 애랑 5란 애가 비슷했으면 8란 애도 꼭 비슷하네. 막 이런 성질을 찾아낸 거야. 이 사람이. 데베라이너. 색상 원소설. 이렇게 알면 되겠고.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해.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오고. 멘델레예프, 모질리 2개가 중요한데, 둘 중에서 유명한 사람은 멘델레예프입니다. 멘델레예프. 이 사람이 카드놀이를 하다가, 카드놀이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 카드놀이를 하다가, 막 카드 이렇게 배열하는 놀이를 하다가, 원소들도 한번 카드에 써놓고, 막 이리저리 배열해볼까 해가지고 막 배열해보는 거야. 막 이리저리 배열하다 보니까, 요렇게 배열해놓으니까, 데베라이너 색상 원소설 비슷한 애들이 같은 라인에 이렇게 서있네, 이걸 발견한 거야. 성질이 비슷한 애들끼리는 같은 라인에 이렇게 있네? 이걸 발견해서, 이 사람이 바로 뭘 만들었냐면은,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은 멘델레예프야. 드디어 이 사람이 아까 우리가 본 그 주기율표. 근데 딱 그거랑 똑같진 않아. 최초의 주기율표는 조금 달랐거든. 그거를 이 사람이 만들었다.
근데 뭘 가지고 만들었냐면 원자량, 무거운 순서 가지고 만들었어. 무거운 순서 가지고 만들었거든. 그걸 가지고 주기율표를 만들었는데 문제점은 있었어. 좀 몇 개 벗어나는 게 있었어. 문제점이 있었다. 멘델레예프 별표 쳐놓고 최초의 주기율표라 쓰세요. 최초의 주기율표. 최초의 주기율표. 최초의 주기율표. 쓰세요. 굉장히 거 아니지. 제 거 아니라서 이게. 아, 니 책 아니구나. 써도 돼. 나중에 수업 들으면서 다 써. 이거 다 올려줄 테니까. 인사해야 돼. 멘델레예프가 최초의 주기율표다. 시험 문제 많이 나와. 최초의 주기율표 만든 사람은 멘델레예프 쓰면 됩니다. 알겠지? 그리고 멘델레예프는 뭘 가지고 만들었다? 원자량 가지고 만들었다. 이것도 그냥 외워놓으면 됩니다. 그치? 원자량.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게 순서로 나열한 거야. 근데 모즐리라는 사람이 나중에 한 50년 후에 문제가 왜 생겼냐면 무거운 순서로 나열하니까 문제가 생겼다. 중요한 거는 전기적 성질이다라는 걸 이 사람이 알아낸 거야. 그래서 뭘로 나열했냐면은 원자분, 양성자수 가지고 나열했어. 양성자수. 양성자수랑 원자번호랑 같은 말이거든. 원자번호 가지고 나열했어. 양성자수 가지고 나열했어. 근데 양성자수랑 전자수랑 어때야 돼? 원자는? 같아야 되거든? 네. 왜 같아야 될까?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되기 때문이야. 원자는 무조건 전기적 분광이거든? 근데 양성자가 플러스란 말이야. 그러니까 양성자가 100개 있으면 마이너스, 전자도 100개 있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양성자수 가지고 나열했다는 건 전자수 가지고 나열하게 된 거야. 근데 전자가 중요한 애거든. 그러니까 전자수 가지고 나열해 보니까 딱딱 맞아떨어지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멘델레예프가 최초의 주기율표라면은 모즐리는 현대 주기율표의 현대 주기율표. 거의 완성시킨 사람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모즐리는 현대 주기율표를 거의 완성시킨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 뭐하는 사람보다는 최초로 만들었는 사람이 더 유명하게 돼 있어서 멘델레예프가 좀 더 유명합니다. 최초의 주기율표 만든 사람으로 유명하다. 이 사람이 심지어 얼마나 자기 확신에 차 있었냐면 얼마나 천재적이었냐면은 주기율표를 만들었는데 막 곳곳에 빈 곳이 있는 거야. 곳곳이 빈 곳이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거 비어있잖아. 너 엉터리 아니야 하니까 야 가만히 있어봐. 나 믿어. 곧 발견될 거고 이 발견된 애는 이런 성질을 가질 거야까지 예측했는데 실제로 다 맞았더라고. 이 사람이 요 비어있는 곳은 지금 요 족이 여기고 주기가 여기니까 요 정도 성질이 있어야 되라고 말했는데 그게 진짜 나중에 발견되고 맞아떨어졌다. 그러니까 역사의 이름을 남긴 게 되는 거지. 알겠죠? 주기율표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걸 말해주고 그 밑에 드디어 현대 주기율표를 딱 갖다 놨습니다. 그렇지? 여기 보면은 뭐 이 족들 일족이족 여기 3부터 10위까지는 전이금속이라고 해가지고 관심 없는 친구들 그래서 관심 없어. 관심 없고 1, 2, 그 다음 13, 14, 15, 16, 17, 18쪽이라고 하면 돼. 갑자기 1, 2 가다가 13, 14 이렇게 가면 돼. 3, 4가 아니고 13, 14, 15, 16, 17, 18쪽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사실 18쪽까지 비금속이라고 표현해놨는데 이거는 사실은 주기율표 만드는 사람마다 다르게 표현. 근데 나도 이거는 비금속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비활성 기체라고 표현해야 된다 생각하거든. 여기서 우리 써볼까? 금속은 어떤 성질이 있는 게 금속이라고? 얘네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서 금속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 전자에 원하는 게 그치? 전자를 좀 더 우리가 과감하게 써볼게. 전자를 좋아하는 정도가 약하다. 이게 아니고 전자를 싫어한다라고 써버릴게. 싫어. 얘는 전자를 싫어하는 친구라고 써버릴게. 비금속은 전자를 좋아해. 중금속은 애매함. 중금속은 애매함.
오른쪽에는 비금속, 왼쪽은 금속, 중금속은 애매한. 왜 애매하냐면 규소 생각해볼게, 규소. 14번이거든. 그러면 최외각에 전자가 4개 배치돼. 최외각에 전자가 4개거든. 그러면은 4개 버려도 되고 4개 주워와도 되는 친구야. 4개 버려버리면 안쪽 껍질이 꽉 찬 상태로 남는 거고 4개를 가져오면은 바깥 껍질이 꽉 찬 상태로 남는 거야. 그러니까 4개 버릴지 4개 주워올지 애매하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중금속이 된 거야. 얘도 뭐 좀 애매할 수 있지만 얘는 비금속에서 그냥 이렇게 외워놓고 이렇게 알아놓으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죠? 네. 나도 이거 사실 까만 펜으로 하고 너네 까만 펜으로 잘 쓰겠지? 공부에 빨간 펜으로 할게. 공부에 빨간 펜. 빨간 펜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야. 네. 수소는 사실은 부분은 비금속이긴 한데 비금속이긴 한데 거의 준금속에 가까워.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렇게 알아놓을 때 수소는 사실은 애매한 친구, 애매한 친구. 비금속 중에서는 최악이야, 최악이. 가장 약한 친구. 비금속 중에 가장 약한 친구다. 이렇게 알아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옆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럼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자체는 일단은 외워놓으세요. 얘는 일단 외워놔. 얘네를 지금 이해할 수는 없어. 다음 시간 정도 끝나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건 외워놓고. 금속은 당연히 약간 고체일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비금속은 뭐, 기체, 고체일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액체인 애가 사실은 원소에는 몇 개 없어. 금속 중에선 수은, 비금속 중에선 브로민. 나머지는 순수하게 자기네만 존재하게 하면 고체 아닌 기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금속의 특징 볼게, 금속의 특징. 금속은 어떤 친구야? 전자를 싫어하는 친구지. 그치? 싫어함. 전자를 싫어하는 친구란 말이야. 그러면은 전자들 입장에서는 전자들이 어떻게 될까? 금속만 모아놨어, 내가. 금속만 모아놨어. 이렇다면 얘네가 학교를 갔는데 모든 애들이 다 너를 싫어해. 선생님도 너를 싫어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 내가 학교 갔다가 어떻게 될까? 결국엔 찐따가 돼요. 진짜가 된다. 전자가 진짜가 되진 않고 내가 만약 학교 갔는데 다 나를 싫어해. 그러면 나는 학교에서 나갈 거야. 네. 난 학교를 나갈 거야. 알겠지? 금속들도 싹 다 모아놓으면 전부 다 전자를 싫어해. 전자 입장에서 여기 가도 날 싫어하고 저기 가도 날 싫어하고 이러면은 에이씨, 난 내 마음대로 갈 거야. 나 나갈 거야. 그래서 나가버린다. 실제로 금속을 모아놓으면 전자들이 뭘로 진화하냐면 자유전자로 진화해. 보통 전자들이 물질에 매여있거든. 원자에 매여있는데 금속끼리 모아놓으면 전자들이 자유전자로 진화를 해버려. 금속은 전자를 싫어해서 전자들이 자유전자가 돼버린다. 그러면 금속 물질이 이렇게 있으면 전자들이 막 자유전자로 돌아와. 자유전자로 돌아가거든. 그럼 전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전기적 성질이 있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빛과 만나면 빛을 반사시켜. 전자들이 막 위아래로 편안을 돌아다니다가 빛이 오잖아? 그럼 빛을 침변해버려. 흡수 안 하고. 전기적으로 중성이면 빛이 흡수되거든. 근데 전기적으로 마이너스나 플러스가 심하면은 빛을 반사시키는데 그래서 금속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야. 그래서 금속들은 반짝반짝 빛나는 거야. 보통 금속의 특징 하면은 반짝반짝 빛나잖아, 그렇지? 금, 철도 녹슬지 않으면 반짝반짝 빛나지, 우리가 뭐 색깔 안 입히면은. 얘네들이 뭐 때문이다? 자유전자 때문이다. 자유전자가 왜 생겼냐? 금속은 전자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이게 기본이야. 이게 모든 물질의 손실을 이해하는 기본이야. 자, 열과 전기가 잘 통한다. 열과 전기 누가 전달해줄까? 전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전달해줘. 여기서 열받은 전자가 떨러 가면은 열이 일로 전달된 거야. 전자가 여기서 절로 이동하면은 전기가 전달된 거야.
알겠지? 네. 이 전자들이 막 고자비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열과 전기가 잘 통해. 알겠지? 네.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부서지지 않고 뭐 길게 늘어나고 이렇게. 얘네들이 되게 자유롭게 있기 때문에 모양의 변화가 생겨도 거기에 적응해버려. 자유롭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네. 알겠지? 그래서 부서지지 않고 땅 때리면은 이렇게 움푹 그냥 들어가서 버티는 거야. 소금과 철 중에 누가 더 결합력 자체는 셀 것 같아? 소금과 철 중에. 사실은 소금이 더 세. 네. 근데 소금 가지고 칼을 만들면 소금 하나하나 자체는 되게 단단하거든. 근데 소금의 성질은 충격을 받았을 때 이렇게 뚝 깨져버리는 성질이 있어. 단단하긴 소금이 진짜 단단한데 금속은 땅 때리면은 구부러져서 버티는데 소금은 땅 깨져버려. 그래서 우리가 금속이 되게 우리한테 유용하게 쓰이는 거야. 그래서 세다고 생각되는 거지. 충격을 버티니까. 알겠지? 네. 여기서도 인생의 교훈을 얻을 수 있지. 내가 너무 꼬장꼬장해. 그러면은 외부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버틸 수가 없어. 내가 깨져버리거든. 근데 내가 이렇게 유연해야 돼. 무슨 상황이 왔을 때. 그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이렇게 쓱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이렇게 이러면은 더 단단한 사람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반면에 기금속은 전자를 좋아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전자들이 자유롭지 못하고 이렇게 매여 있어. 어디 묶여 있어. 전자들이 꽁꽁 묶여 있다고. 전자들이 꽁꽁 묶여 있어. 이 비금속들이 전자를 안 놔주고 막 부어가지고 막 이렇게 잡아놓고 안 놔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오히려 전자가 돌아다니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방패이 없어. 전자가 돌아다니면서 빛을 띵띵 반사시켜줘야 되는데 잡혀있기 때문에 빛이 이렇게 반사 안 되고 막 들어오고 흡수되고. 알겠지? 또 열과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다. 열과 전기가 잘 통하지 않아. 전자들이 전달을 시켜줘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묶여있다고. 열과 전기 내가 전달해줘야 되는데 묶여있어. 비금속들은. 단 흑연은 예외라고 했는데 흑연은 여기서도 흑연도 나중에 좀 과학을 이제 2학년쯤 가가지고 배워보면 흑연도 희한하게 비금속인데 자유전자가 나오는 구조야. 흑연처럼 딱 구성되고 나면은 자유전자가 딱 튀어나오게 돼 있거든. 그래서 마치 금속처럼 열과 전기를 잘 통해주는 애가 되는 거야. 반짝반짝 빛나고 흑연하면 이제 연필심 생각하면 되지. 연필심 잘 닦아놓으면 반짝반짝 빛나거든. 그지? 금속하고 아예 똑같진 않아. 얘는 쉽게 깨지지. 탁 부러지지. 어쨌든 그래서 금속은 전자를 싫어하니까 전자를 버려버리고 플러스 상태가 되기 쉬운 거야. 원래 플러스 10개, 마이너스 10개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 합하면 0이었지, 그치? 근데 금속은 전자를 싫어하니까 전자를 몇 개 버려버릴 수 있다고. 그러면 전기적 성질이 플러스가 돼버리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전기적 성질이 깨졌을 때, 중성 상태가 깨졌을 때 얘네는 플러스가 돼, 금속. 양이온이 된다고 표현하는 거야. 요거 이해되나요? 윤우 이해됐어? 집중력을 살짝 잃었니? 윤우는 이해됐어, 요거? 양이온이 된다는 거. 자,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금속 원자가 있고 비금속 원자가 있다고 이렇게 원소가 있다고. 원소는 무조건 금속 원소 11번 나트륨이 있다고 해보고 비금속 원소 9번 플루오린이 있다고 해볼게. 원소 상태에서는 전자도 몇 개 있어야 돼? 똑같이 11개, 9개만큼 있어야 된다. 알겠지? 근데 핵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 수는 변하면 안 돼. 이거 변하면 안 된다고. 이거 변하는 상황은 화학에선 보지 않아. 우리가 핵 폭발, 핵 분열을 할 때 그때는 변하는데 그거는 물리에서 다룬다고. 우리는 안 다룬다고. 얘는 절대 변하잖아. 플러스 개수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볼게. 대신 뭐가 변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개수. 전자는 나갈 수 있고 들어올 수도 있어. 근데 금속은 전자가 어떻게 돼? 나가지. 얘네 전자 안 좋아한다고. 오케이? 네. 갑자기 둘 다 갑자기 확 컨디션이 다운됐으니까 그럴 시간인가? 요즘 졸려요. 졸려? 졸리구만. 벌써 오히려 5시 반까지지.
1시간 정도 남았어. 지금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자, 다시, 금속의 성질. 어떤 애를 금속이라고 해? 전자를 좋아하는 정도가 낮은 친구, 그렇지? 극단적으로 말하면 전자를 싫어하는 친구들이라고, 그렇지? 네. 전자를 싫어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여기서 전자가 이동한다면은 누가 들어올까 아니면 누가 나갈까? 나가요? 그치, 나간다고. 전자 내쫓으려는 애라고 얘는. 있는 전자도 너 싫어, 가버려 이러면서 내쫓는다고. 아까 껍질로 설명하자면은 11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이 애매하게 있어서 여기 딱 하나 있다고. 얘 때문에 지금 구조적으로 안정되지 못해. 그럼 이걸 꽉 채우던가 아니면 얘를 아예 버려버리던가 둘 중 하나인데 버리려고 한다고. 7개 얻어오는 것보다 하나 버리는 게 얘네 입장에선 쉬운 일이거든. 그러니까 주로 금속들은 전자의 개수가 줄어들면서 그럼 마이너스 10 플러스 11 합치면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1이 되지 둘이 합치면은. 그래서 얘네가 전자와 이제 양성자의 균형이 깨졌을 때, 즉 이온이 됐을 때 플러스 이온이 된다고. 양이온이 된다는 얘기. 알겠지? 비금속은 반대로 전자를 너무 좋아해서 절대 안 버려. 절대 안 버리고 오히려 틈만 나면 뺏어올라서. 뺏어와서 전자의 개수가 많아져. 그러면은 전기적 성질이 얘네는 합쳐보면은 마이너스가 되기 쉬워. 균형이 깨졌을 때 얘네는 대부분 마이너스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음이온이 되기 쉽다, 양이온이 되기 쉽다. 여기서도 단 18쪽은 예외라고 알고 있죠. 18쪽은 아무 짓도 안 해. 이온이 안 돼. 기본적으로. 전자 이동이 없다고. 아무 짓도 안 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금속들은 이런 친구가 있고 비금속들은 이런 친구가 있다. 여기도 나와 있네. 흑연이 왜 전기전도성이 있냐면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를 가지고 있다. 자유전자가 구조적 특이성 때문에 생겨버려. 희한하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밑에 개념 속속 한번 해보고 잘 모르겠으면 옆에서 슬쩍슬쩍 보면서 해도 돼. 지금은 공부가 아직 덜 된 상태에서는 당연히 모르겠으면 책을 보면서 푸는 거지. 다 했니? 네. 초점 한번 해봐봐. 좋구나. 예. 자, 르베라이너는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일까? 발견한 사람일까? 르베라이너는 기본적으로 주기율표랑 관련 없는 사람입니다. 해당 원소 설이란 거를 만들긴 했지만 주기율표를 만들지 못했어.
알지? 데베라이너에서 이기면 안 돼. 데베라이너는 원은 주기율표랑 관계없는 사람이야. 알겠지? 네. 현재는 뭐하지나? 이렇게 봐야겠네. 원소들이, 아이고, 멈춰야 되는데. 살짝 지금 이해할 수 있는 것들만 좀 찾아보자. 뭐, 일족 애들 중에 수소를 제외해야 돼. 일족인데 금속인 애들이니까 수소 제외하고, 나, 칼, 루비즘까지. 뭐, 이렇게. 보통 여기까지만 외워있지, 우리가. 얘네들은 전부 다 전자 7개 필요한 친구야. 그러니까 7개를 줘? 아니면 아예 1개를 버려버려? 1개를 버려버리는 친구들이야, 얘네들. 전자 1개 버리려는 친구야. 최강의 전자 지금 하나 있다고. 7개 필요한데 말도 안 된다고 7개 쏘는 게. 그래서 차라리 1개를 버려버린다. 그래서 얘네들은 양이온이 될 때 전부 다 플러스 1 양이온이 돼. 플러스 1 양이온. 알겠지? 얘네들 전부 다 플러스 1 양이온이 되고. 그리고 금속이라는 건 전자를 싫어하는 애들이 금속이거든. 근데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전자를 싫어하는 정도가 세지지. 전기용 성도가 낮아진다고. 그래서 얘네들은 금속 중에서도 금속성이 굉장히 센 애들이. 금속의 성질이 굉장히 강한 친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지? 상금속, 금속 중에서 우리가 상금속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다음 금속으로서의 반응성을 보면은 전기용 성도 금속성은 왼쪽 아래로 갈수록 세기 때문에 당연히 아래로 갈수록 반응성이 세다는 겁니다. 금속으로서 역할을 잘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것들이 있고. 자, 할로젠은 17쪽. 그러니까 주기율표가 쭉 있으면은 18쪽을 제외하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이 할로젠이라고 불러. 얘네들은 그러면 비금속 중에서도 어떤 비금속? 상비금속들이야. 어마어마한 비금속들이라고. 알겠지? 근데 뭐 이런 성질들이 있고, 비금속성, 전기음성도가 큰 건 오른쪽 위로 갈수록 크지. 그렇기 때문에 위로 갈수록 비금속성이 있고, 플로린이 여기 있는 친구거든. 염소가 여기,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 가니까 플로린이 반응성이 가장 큰 거야. 위로 갈수록. 금속은 아까 아래로 갈수록 크다고 했지. 아래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 근데 비금속은 위로 갈수록 커. 알겠죠? 네. 이게 다 금속성, 비금속성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은 그냥 외우는 거야. 외우는 거. 플로린이 옅은 노란색인 거. 전자를 선생님 많이 좋아하면 옅은 노란색인가요? 이런 거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가. 자,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거 우리 다 했던 거야. 다 했던 건데. 원자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 원자의 구조. 가운데 핵이 있고, 핵 속에는 양성자, 중성자가 들어있고, 양성자는 플러스를 띄고 있고, 그치? 핵 속에 양성자, 중성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전자는 주변을 돌고 있다. 근데 우리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껍질을 돌고 있다라고 아는데, 이 주변에 있는 전자 껍질을 돌고 있다. 그리고 음전하를 띄고 있다. 자, 원자는 무조건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아야 된다.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된다는 거. 자, 설명했었지? 그래서 우리가 양성자 수를 가지고 원자 번호를 만들었고, 전자 수까지 이 세 개가 모두 같다는 거. 알겠죠? 마그네슘이 12번인 것만 알면은, 아, 양성자 12개, 전자 12개가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림도 그릴 수 있어. 이렇게 해놓고, 2개, 8개, 2개 있겠구나. 그럼 얘는 전자를 몇 개 버리고 싶어 하는 친구야? 2개 버리고 싶어 하는 친구다. 이것까지 다 알 수 있다는 얘기. 네. 전자를 몇 개 버리고 싶어 하는지까지 싹 다 정보가 공개돼 버린다. 원자의 전자 배치 보면은, 우리가 첫 번째 껍질은 2개, 첫 번째 전자 껍질은 2개,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이제 8개, 최대 8개. 첫 번째는 2개, 두 번째, 최대 8개, 세 번째도 최대 8개. 네. 그래서 우리가 8개 배치해야 된다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옥텟 규칙이다라는 것도 나중에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지금 나중에 학교에서 길게 말해주면 그때 외우면 되고,
이게 왜 옥텟 규칙이야, 옥텟 규칙. 껍질에는 최대 8개가 배치돼야 된다가 옥텟 규칙이야. 그러면 옥텟 규칙의 예외는 첫 번째 껍질은 예외가 되겠지. 여기는 2개가 배치되니까. 그 다음에 뭐, 가까운 전자 껍질부터 차례로 배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겠어요. 여기, 전자 껍질 이런 거 얘기 나오고. 뭐, 에너지 준위는, 교재에 나왔으니까 설명해 줄게. 우리가 에너지가 높다, 낮다는 안정하다, 불안정하다로 생각하면 되거든. 자, 한번 볼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지식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얘 에너지가 높을까, 낮을까? 맞아요. 그러면, 얘는 에너지 높을까, 낮을까? 높아요. 무슨 에너지가 지금 무슨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 이렇게 있으면. 위치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야. 땅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잖아, 그치?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 위험해, 무서워. 왜? 떨어져서 꽝 할 것 같거든. 지금은 어때? 에너지 많아져? 안정적이지?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잖아. 평생 이렇게 있을 것 같잖아, 우리 두 명은. 그치? 근데 내가 뭐 이렇게 갖고 있으면 평생 여기 있을 것 같지가 않잖아. 위험하잖아! 이렇게 되잖아, 그치? 꽝 일이 일어나잖아. 이런 상태는 에너지가 높은 상태로 보면 되는데. 그러면은, 핵에 전자가 가까이 있으면 에너지가 낮을까, 높을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이 있어, 그러면은. 에너지가 높을까, 낮을까? 맞아요. 낮은 상태. 이 상태로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잖아, 그치? 플러스 마이너스 딱 붙어있는 상태로 가만히 있을 것 같잖아. 근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에너지가 높을까, 낮을까? 뭔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거는 에너지가 높은 거라고. 지금 좀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붙으려고 이렇게 자석 이렇게 M극 S극 하면은 가까이 되다 보면은 막 서로 잡아당기잖아. 촉수만 딱 붙잖아, 그치? 자석하고 쇠하고 이렇게. 얘네도 얘가 이렇게 붙으려고 갈 것 같아. 그러니까 멀리 있으면 에너지가 높은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껍질이 에너지가 가장 낮다. 두 번째 껍질은 에너지가 좀 더 높다. 세 번째 껍질이 높아질수록 에너지가 높다. 이게 뭐 에너지 준이란 얘기야. 에너지 준이가 있고 특정한 에너지 값. 궤도마다 특정한 에너지 값을 가지고 있고 그게 같은 궤도를 우리가 전자 껍질이라 부른다. 원자과 전자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원자과 전자가 뭐냐면은 최외곽에 있는 전자수라고 생각하면 돼. 최외곽에 있는 전자수. 우리가 그걸 되게 궁금해했지. 가장 외곽에 전자가 몇 개 있나. 우리도 표 만들었어. 그거 가지고. 표 보면은 우리 요거 했다고. 최외곽에 있는 전자수 해봤다고, 같이. 우리가 같이 해봤다고, 이거. 그치? 이게 지금 원자과 전자에 대한 얘기거든. 최외곽의 전자가 몇 개. 이게 지금 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해 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 알겠지? 근데 여기 책에다가 요거는 한번 필기해봐. 원자과 전자랑 비슷한 말로 최외곽 전자수라는 얘기가 있거든. 최외곽 전자수. 이건 좀 옛날 개념이야. 학교 선생님의 나이가 좀 있으시다 그러면 최외곽 전자수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거야. 나도 사실 최외곽 전자수를 얘기 많이 해. 최외곽. 우리 배울 때는 최외곽 전자를 많이 배워. 근데 요즘은 원자과 전자라고 배우거든. 둘이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달라. 조금 다르거든. 둘이 거의 같은 개념인데 조금 달라. 어디서 다르냐면은, 자, 우리 18수. 얘네들. 얘, 최외곽 전자수 몇 개인 것 같아? 얘. 최외곽 전자수 몇 개인 것 같아? 8개요. 8개지. 안쪽에 2개 있고, 바깥에 8개 있는 친구지. 최외곽 전자수를 물으면 8개라 답하면 돼. 근데, 원자과 전자수는 0이라고 돼 있거든. 딱 18쪽만 달라. 최외곽 전자랑 원자과 전자수. 원자과 전자수는 의미가 뭐냐면은, 가장 바깥에 있는, 쓸 수 있는 전자들을 원자과 전자라고 해. 근데 딱 18쪽 이렇게 딱 꽉 차버리면 얘네 안정돼가지고 아무것도 못 쓰는 상태가 되거든. 그래서 갑자기 쓸 수 있는 전자수가 빵기가 돼.
이렇게까지 7개 차 있으면 얘네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쓸 수 있어. 꺼낼 수도 있고 막 꺼낼 수 있는 거야. 근데 딱 꽉 차버리면 갑자기 쓸 수 있는 전자수는 딴 개가 됐어. 그래서 최외각 전자수와 원자가 전자수의 유일한 다른 점은 최외각 전자수는 말 그대로 몇 개 있냐 보는 거고 원자가 전자수는 밖에 있는 것 중에 쓸 수 있는 애가 몇 개인지 보는 거야. 어디서만 달라지냐면 18쪽에서만 달라진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18쪽에서 최외각 전자수는 8개, 원자가 전자수는 딴 개. 그 외에는 전부 다 이 뒤쪽 숫자 따라가. 17쪽은 7개, 16쪽은 6개, 5개, 4개, 3개, 2개, 하나, 이렇게 하면 돼. 원자가 전자는 최외각 전자. 알겠죠? 네.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위쪽에 원소들이 주기성이 나타나는 까닭은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화학적 성질을 결정해주는 원자가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원자가 전자수가 지금 1, 2, 3, 4, 5, 6, 7, 빵 1, 2, 3, 4, 5, 6, 7, 빵 1, 2, 3, 4, 5, 6, 7, 빵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걔네들 때문에 원소들은 주기성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지? 사실 이 화학이 애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부분이야. 되게 싫어하거든. 근데 화학이 진짜 이해만 하면 너무 재밌어. 막 신기해. 세상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거 깨달음이 막 생기거든. 근데 거기까지 도달하기까지가 외울 것도 많고 용어도 희한한 게 많고 좀 애들이 좀 되게 싫어해. 싫어하는데 한 번 이해하면 쉬워. 나한테 솔직히 생명과학이 쉽냐 화학이 쉽냐 그러면 나는 생명과학이 좀 더 많이 했거든 대학교 때 공부를. 근데 화학이 더 쉬워. 화학은 한 번 이해하고 나면 되게 쉬워. 생명과학은 싹 다 암기기 때문에 뭐 이해하고 자실거가 없어.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까먹어. 점점 까먹어. 근데 화학은 이해가 조금씩 깊게 되다 보면 점점 쉬워져.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은 화학을 제일 좋아하고 그 사람이 물리고 생명과학 별로 안 좋아해. 암기 과목이라고 하죠. 지구과학도 내가 알기로는 암기 과목인 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별로 공부하고 싶지가 않아요. 어쨌든 뭐